말씀드릴 내용은 민간 부채, 그러니까 가계하고 기업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현황을 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위험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모두 다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때만 되면 가끔씩 이제 나타나서 최근에 특히 이게 총량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저는 차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신용 정보와 관련된 이제 나이스라든가 KCB와 같은 차주 단위에서 누가 대출을 했는가를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에서 나타난 특징을 중심으로 한번 그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안에 우리가 부채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위험한가를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관심이 높아진 것은 최근에 한국은행과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갔고요. 이에 따라서 부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채에 대한 상환 부담에 대한 부담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연체율도 최근 들어서 증가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자료에서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이 총량이 늘어난 거는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위험도의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가계부채는 뭐 집을 살 때 꼭 필요한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금융 서비스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가 늘어난 경우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 주담대,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한 수요가 증가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게 2020년 코로나 때라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 1915년도 그랬습니다. 근데 1915년은 두 가지 효과가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13년부터 뭐 빚내서 집 사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정책 부양에 따른 정책 효과와 그것에 이제 그 수요로 이제 답한 어떤 주담대를 증가시킨 민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늘어난 거는 사실 정부가 늘렸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수요가 따라오긴 했지만 정책 효과에 의해서 늘어난 측면이 있는데 그럼 이게 정말 위험한가? 이게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금융위기로 가는가? 뭐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금융위기로 간 얘기를 우리가 2007년, 8년 서브프라임 위기 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총량이 늘어나면은 이게 위험하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미국 자료를 보면은 총량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질이 현저하게 악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브프라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새로 들어오는 대출의 LTV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신용도 낮은 차주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사실상 그 내면에 있었던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현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료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대출의 질이 우수하다라고 할 때 이게 금융위기로 갈 시스테믹 리스크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보면 저는 아까 한국은행이 괜찮다 그러면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가지는데 정부가 시스테믹 리스크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 시스테믹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자료에서 백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총량보다는 이것을 갚지 못할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필요할 거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량과 속도에 대한 우려인데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있었고 제가 2009년에 왔는데 2007년, 8년도에 가계부채 문제가 서프라임 문제가 터지면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때 만나시는 분들, 은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되게 심각하다. 이거 열심히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가계부채가 증가할 때 분석을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상 그때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제가 2015년에 연구를 할 때도 한국은행에 있는 친구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임계점을 계속 높이고 임계점을 계속 높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경제의 내관이라는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왔는데 제가 찾은 거에서 가장 최근 거는 2012년이고요. 이제 10년 동안 사실상 문제가
안 터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가계부채 한국경제 내관이다라는 게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데 총량에서 보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게 부채 총량이 되게 클 뿐만 아니라 되게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왜 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보다 어떤 면에서 자기주택에 대한 수요 욕구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담대에 대한 그 비중이 크고요. 그리고 따라서 이제 주담대가 늘어날 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2015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었던 시기가 2014, 15, 16년도하고 코로나 기간 2020년 이렇게 두 군데 기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게 노이즈에서 잘 안 보이는데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는 특징이 이 두 시기 모두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의 경우에는 2015년, 16년도 경우에는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은 그 주담대를 늘렸던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주택을 정리할 수도 있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50대에서 60대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계부채를 늘리면서 주택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은 높지 않고 어떤 당시에 뭐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불안감에 대해서 저축의 수단으로서 임대주택을 구입하고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늘어났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베이비부머가 상대적으로 수요가 큰 베이비부머가 늘렸다고 하면은 2020년 코로나 기간 동안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영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20대, 30대, 이게 30대에서 40대까지에 이르는 젊은 친구들이 일종의 그 패닉바잉과 같은 현상을 가졌죠. 근데 그 당시에는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올랐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거래량이 폭증함에 따라서 속도가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집을 유례 없이 많이 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게 속도에 대해서 속도가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 속도가 문제가 된 원인이 어떤 면에서 정책 방편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계부채 속도를 조절해야 돼라고 했을 때 그 정책에 대한 대응 방법은 사실상 집을 사지 않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속도 증가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사실상 정부가 그래서 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당시에 일어난 대출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수요 측면이 그렇다면 그 공급 측면에서도 은행이 그런 대출을 사실상 해줘야 되는데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수익성도 높고 어떤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계대출을 선호할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총량 제한을 어느 정도 정부가 계속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하려는 수요는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의 경우는 그 은행이 대차대조표를 확장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대차대조표를 확장하는 경우에서 새로 대출할 사람을 은행이 찾아 나섰다고 본다면 은행이 대출할 사람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대출의 질이 낮아졌다고 보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그동안 전혀 대출이 없던 가계에 대출을 시작하면서 대출의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대출을 늘려도 나름대로 신용도가 높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계속 대출을 하면서 대출 총량이 늘어났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증가가 곧 금융위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상 최근 연구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위기가 오거나 이게 뭐 섀도우 뱅킹 시스템 같은 얘기죠. 그다음에 대출의 질 악화 이거는 대출량이 많은 측면도 있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소득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악화가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출이 늘어난다고 반드시 금융위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한국은 말씀드렸듯이 대출의 질이 오히려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리스크의 측면에서는 뒤에 보시겠지만 이 부실한 대출이 집중된 그 업권을 중심으로 살펴볼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를 제가 시작하게 된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가 주택담보대출은 이 막대 그래프에서 보듯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연체율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출이 늘어나면 연체율도 늘어나야지라고 생각하는 현상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그 관측이 안 됐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집값이 상승의 둔화가 되고 집값 상승세가 둔화가 되고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이런 현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총량이 증가하고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이 사실상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찾아보면 제가 오늘은 2020년대의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2015년과 2020년의 경우 동일합니다. 2014, 15, 16년에 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보면은 DTI 평균은 계속 낮아지고요. 그러니까 그 신규 대출의 건전성이 신용도로 보나 소득으로 보나 아니면 그 DTI, 당시의 자료는 DTI를 보나 그 대출을 새로 받는 사람들의 퀄러티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대출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이 가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최근에 코로나 기간에는 그럼 달라졌는가를 그 나이스 평가 정보의 자료를 이용해서 보면 소득 그 앞에 다 세 개가 2019년, 20년, 21년이고요. 마지막이 2022년인데 아시다시피 2022년이 이자율이 오르면서 대출이 감소하는 시기고요. 그러니까 대출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소득 분포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의 비중이 늘어나고 신용도의 높은 사람의 비중이 신규 대출에서 늘어납니다. 이게 줄어드는 어떤 대출의 질이 악화되는 현상은 오히려 그 디레버리징 기간이었던 2022년에 나타나고 한국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대출의 질이 악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개선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신규주택담보 신용점수 분포를 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소득 분포를 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느냐와 관련돼서 총량보다는 어떤 그 미시적인 그 대출의 구성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담대 중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마 사업자 대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규 대출의 경우는 이게 얼마만큼 건전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뭐 자주 나오는 데이터들이 아니고 그 분석이 접근성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이게 결과를 이렇게 잘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DSR이 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BIS에서 관측하는 것 자료를 보면은 이자율 상승기에 대부분의 국가가 DSR을 낮춘 반면에 우리나라는 거의 유일하게 DSR이 올라간 문제가 있는데요. 그 DSR 기간 그 이자율이 올라가는 시점에 우리나라 그 차주 중에서 그러면 이자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대출을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대출을 늘린 차주하고 대출을 줄인 차주를 보면 대출을 줄인 차주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고 신용도가 오히려 높습니다. 그리고 뭐 연령대가 낮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제 차입 규모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들이 나타나서 사실 이자율이 오른다고 모두가 대출을 줄이지는 못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낮은 사람과 저소득층과 그 다음에 그 연령대가 낮은 사람들이 대출을 줄인다기보다는 오히려 늘렸다는 측면에서 그 디레버리징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높이면 어떤 면에서 투자적인 대출 수요는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에 어떤 그 비탄력적인 어떤 생계형 대출은 오히려 줄이지 못하고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늘어나는 동안에 DSR이 얼마나 늘어났느냐를 보면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의 차주가 DSR이 한 5%포인트 이상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5% 이상을 자기가 이자로 추가적으로 내야 되고요. 이 DSR이 감소한 차주는 고소득의 경우는 오히려 높은 반면에 표에서 보시면 소득 1분위부터 5분위로 봤을 때 소득 5분위는 60%나 DSR을 감소시킨 반면에 소득 1분위는 오직 40% 정도만 감소시켰고요. 그다음에 5%포인트 이상한 증가한 차주가 소득 1, 2, 3분위는 30% 정도에 이릅니다. 소득 5분위는 상대적으로 작고요. 그래서 이게 DSR을 줄이는, 그러니까 디레버리징을 한 차주도 있지만 반면에 그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차주들에게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체율 늘어났는데 괜찮냐라고 보면 그 일반적인 가계 대출에서의 연체율은 사실상 크게 저희가 가장 최근 데이터를 봤던 건 2023년도 그 전반 상반기인데 23년도 초반까지는 전체 가계 대출에서의 그 연체율은
유지가 됐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쓰신 연체율보다는 조금 민감한 연체율입니다. 이게 30일 이상 연체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잠재부실률이라고 하는 연체율이기 때문에 이 잠재부실률이 근데 취약차주의 경우는 급등합니다. 그래서 사실 연체율이 늘어난 경우는 취약차주에 집중되어 있고요. 이런 취약차주들은 보시면 일단 연령대별로는 70대가 높고요. 이 녹색입니다. 70대 이상이 높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20대인데 20대의 취약차주 중에서 20대의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 얘기는 70대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고 그 다음에 부채 비중 이런 것들이 높은 차주 중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특징적인 거는 20대의 그 연체가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단순히 금융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계부채 연체 문제가 소득과 경제 성장의 문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차주들이 은행권에 널리 퍼져 있느냐? 저축은행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지 않고요. 신용대출하고 가계대출의 이런 취약차주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차주들이 문제가 된다면 은행권 전체라기보다는 저축은행이나 그 신용대출, 기타 대출 상품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떤 이런 그 미시 자료를 통해서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 총량에 집중하느냐라고 보면 이게 쉽습니다, 사실. 얼마 이상으로 너희 얼마 이상 대출하지 마라고 하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쉽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하고 비교하기도 쉽죠. 단순하게 비교하기 쉽지만 이게 나라마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OECD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측면이 있고요. 이게 가계부채 리스크 지표로서는 사실상 우리가 관리하는 DSR이 중요한 거지 이게 빠르게 많은 양으로 증가한다고 해서 위험도가 반드시 증가한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좀 리스크 지표로는 위문인 반면에 이게 늘어났을 때도 이 정책 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그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늘어난 대출은 거의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 이후에 나타났던 사실 빚내서 집사라라는 그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서 대출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대출을 꼭꼭 잡아먹다가 집값이 떨어질 때 빚내서 집사, 우리 부동산 그 안정화 시켜야 돼 하니까 준비된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준비된 투자자들이 대부분 소득이 높고 신용도도 높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지금 큰 규모의 큰 규모의 주택자금 주담대가 늘어오는 게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총량이 늘어날 때 그 건전성의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상대적으로 소액 대출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차주들의 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 대출의 문제는 거시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채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를 줄이는 문제는 있지만 어떤 면에서 디폴트 리스크가 큰 거와 관련돼서는 디폴트 리스크가 큰 대출은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어떤 저축은행과 같은 특정 업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시스테믹 리스크는 작지만 여전히 취약한 차주들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건 차주 단위에서 해결해야 될 어떤 면에서는 금융 시스템적인 접근보다는 사회복지적인 정책이 또는 경제 성장과 관련된 거시적인 정책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는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와 관련돼서 총량보다는 질이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총량 규제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본 거에 따르면 총량을 규제를 하는 동안에는 취약계층들이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이게 소액 대출이 줄고요. 그 다음에 신용도 낮은 사람들은 대출 거의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오히려 제2금융권으로 밀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총량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 건전성과 관련돼서 사실상 문제가 된 거는 이게 주택 안정화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거시건전성 정책보다 주택 안정화 정책이 우선시 됐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한테는 정부가
그 타이밍을 주죠. 이거 집값이 떨어졌으니 위험하니 대출해서 집을 사세요 하면 그런 특징이 좀 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를 로 인해서 올라간 집값의 문제를 수요로 막는 것이 이제 반복됐다라는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부채 부담이 늘었는가 관련돼서 사실상 LTV를 막다 보니까 그 주담대를 해야 될 대출이 신용대출을 동반을 하게 되고, 아시다시피 신용대출은 이자율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적어도 5년 동안은 고정대출을 끌고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주담대를 못하고 신용대출을 하면서 이자율 부담에 노출됐다라는 위험도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정부 정책의 실패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세보증인데,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주담대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 기간에 늘어난 그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내용을 보면 전세대출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전세대출의 경우는 사실 DSR 규제도 안 받았었고, 그리고 이게 임대와 관련돼서 어떤 대안으로서의 정책으로, 인기 정책으로서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이 경우는 많은 경우 보증이 됩니다. 임대 보증이 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대출 심사를 좀 느슨하게 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사실 미국의 서브프라임과 가장 유사한 대출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전세 대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취약한 차주 중에서 그 대출 연체가 늘어난 품목을 보면 전세자금 대출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세 보증을 통해서 전세 대출을 했다라는 게 사실은 주담대는 꽁꽁 묶어두면서 집주인은 집을 사지 마, 대신 전세 대출은 해줄게라는 결과로 집주인이 못한 대출을 세입자가 해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집주인은 갭 투자라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세입자한테 하는 그 전세 대출은 신용 대출과 같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보증이 있는 신용 대출이다 보니까 어떤 그 막상 담보라든가 정작 빚을 갚아야 되는 그 집주인에 대한 신용도 체크 같은 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굉장히 좀 우스운 대출이 돼버렸습니다. 우습고 위험한 대출이 됐기 때문에 이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보증을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없애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부채로 넘어갈 건데요. 그래서 이 미시적인 접근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게 총량을 보기보다는 DSR 규제만 꼼꼼하게 하면 사실 그 정부는 그냥 단순하게 그 총량 규제만 했지만 은행이 알아서 대출의 질을 꼼꼼하게 관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LTV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관리했는데, 그러니까 DSR 규제를 꼼꼼하게 하면 사실상 위험한 대출이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과 고정금리를 합대해야 될 거고, 그게 제가 사실상 이게 너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도를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위험하는 게 좀 유행처럼 돼버려서 그렇게 보기보다는 가계부채의 문제를 정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 대출이 일어날 차주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투자적인 성격이나 그 고소득자가 가진 대출의 양이 크기 때문에 총량이 바람직한 리스크 지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업 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사실 제가 직접 분석한 연구보다는 그 자본시장연구원하고 저희가 그 금융학회에서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에 대해서 분석한 보고서에서 많이 가지고 오는데요. 사실 조달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라는 것은 이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대에서 5%까지 늘어났고, 뭐 중소기업 경우는 그 금리가 더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와 마찬가지로 기업부채 증가세가 빠르고, 가계부채하고 다르게 기업부채는 좀 수익성이 낮은 기업에게 대출이 좀 쏠린 증상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그 사람들한테 갔다면 기업부채는 한계 기업의 비중이 좀 크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계 기업의 도산 우려를 보면은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이자 보상 비율, 그러니까 이자를 벌어서 돈을 벌어서 이자를 못 갚을 기업의 수가 증가를 해서 한 40%까지 증가를 했다라는 측면이 있고, 특히 3년 연속 이자 비율이
1 미만 이런 거는 이제 3년, 5년 이상 이자 배율 부상이 1 미만이 되는 기업을 우리가 좀비라고 하는데 보시면 그런 1년 미만의 그 1 미만 그 이자 부상 배율의 기업은 늘어난 측면에 5 이상의 좀 건전한 기업의 비중은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한계 기업의 그 부실 가능성은 어느 정도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 기업들이 그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그 대출하는 것과 관련돼서 한전채와 같은 공기업 부채가 채권 시장에 나올 경우에 회사채 발행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는 효과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봤고요. 이따 허준영 교수가 국가 부채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오늘은 여기서는 자료를 별로 가지고 왔지 못했는데 저희가 한전채가 늘어났을 때 회사채 시장의 구축 효과를 발행 시장하고 그 이자율 거래 시장에서 이자율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전채가 갑자기 늘어난 걸로 인해서 저희가 추정한 바로는 회사채 시장에서의 발행 조달 금리가 거의 100bp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현상이 추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자율로 봐도 구축 효과가 명백하게 나타나서 어떤 공기업 부채가 국가 부채뿐만이 아니라 공기업 부채가 시장에 어떤 다량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냈을 때 국채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구축 효과를 이자율을 높이고 발행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현상을 우리가 좀 우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시장이 기업 부채에 우려하는 것 대비 재무 건전성은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총량으로 보면 오히려 가계 부채는 총량으로 보면 위험해 보이고 미시적으로 보면 좀 상대적으로 괜찮네 하는 측면에 반해서 그 기업은 그 미시적으로 보면 부실 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반면에 총량으로 보면은 그 부채 총자산 비율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의 구성 변화가 다만 채권에서 대출로 간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 장기 부채 비율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좀 안정적입니다. 근데 그 현금 유동성 위험은 어느 정도 소폭 반등은 했지만 금융위기 직전에 비하면은 뭐 3% 정도로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영업부문 손실이 났을 때 6개월 이내 보유연금을 소진할 위험인데요. 뭐 무역 분쟁 당시 수준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그 가계부채에선 취약차주가 위험하다면 기업 부채에서도 취약 부문인데 자본 잠식 기업의 경우는 현금 유동성 위험이 뭐 3배 이상 높고요. 한계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이미 뭐 수요상 어려운 기업이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 위험이 그렇게 오히려 그 상대적으로 높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앞으로 그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은데 이 사람들은 고금리로 금리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1%대로 대출을 했던 회사채들이 앞으로는 5%대의 대출을 내년하고 후년 정도에 4, 5%의 금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달금리 부담이 있고요. 자영업자 대출은 문제가 됩니다만 상대적으로 규모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평가고요. PF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전반적인 위험도가 컸지만 보시면 은행은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고 건당 규모도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행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의 문제,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아파트와 같은 안정적인 게 아닌 상업이나 그 외 주거, 빌라 같은 것에 집중되어 있는 증권과 저축의 은행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걸 보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PF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그 한계 기업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PF 시장이 어떻게 관련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언급이 되는데 가계부채보다는 사실상 이 부분은 자료도 더 없습니다. 자료가 사실 금감원이랑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PF가 사실상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인데 이게 증권사의 리스크가 은행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좀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안전하냐? 늘 테일 리스크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새마을금고 이슈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새마을금고 이런 게 나오면은 안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한다라고 일단은 지나갑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금융위기 타임라인에도 이게 서프라임 모기지 괜찮다 그러고 한참 있다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레고랜드 사태가 있어서 그때 PF 문제 터졌고 뭐 지나가고 새마을금고 터지고 그다음에 다시 PF 문제가 터졌을 때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시스템의 리스크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